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어갑니다. 지금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사전투표가 합산되면서 현재 전국 투표율은 60%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투표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지금 어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윤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대구 황금이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선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오 기자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네, 광주 첨단이동 제10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현정 기자 서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오후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유권자들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한 가족부터 80이 넘은 노부부까지 모두 설레는 얼굴로 기표소로 향했는데요. 간단하기를 안고 투표소를 찾은 젊은 부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저희만 좀 신경 썼으면 지금은 좀 이제 애기를 위한 정책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좀 편한 분위기로 다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64.9%, 전국 투표율 65.5%보다 0.6%포인트 낮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합산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가 66.4%로 가장 높고 강남구가 61.8%로 가장 낮습니다. 이곳 영등포 초등학교를 포함해 오늘 서울에는 2,200여 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총 유권자가 83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서울 사전투표율은 34.3%로 전국 평균 34.7%와 비슷했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오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통상 대선 투표는 저녁 6시까지지만 이번처럼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2시간 연장 운영되는 겁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기셔야 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됩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요. 사전투표율은 낮은 편이었고요.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윤재 기자, 그곳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 투표소 앞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이곳 대구의 투표율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대구는 사전투표율이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현재 투표율도 전국 최하위 부산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투표율은 64.7%로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는 모두 420만여 명, 투표소는 1,500여 곳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70만 명이 조금 넘는데 큰 탈 없이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70% 이상 득표를 승리 공식으로 평가해 왔는데요. 다만 이번엔 경북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공략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할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선전할지가 대선의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인데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호남은 사전투표율이 50%를 훌쩍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는데요. 본 투표인 오늘 오후에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제가 있는 이곳 투표소를 포함해 357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806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은 투표율이 전국 1, 2,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56.5%로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마쳤습니다. 전북은 53%, 광주 52.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이곳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투표 사무원들도 꾸준히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대기줄을 안내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투표율은 전남 7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는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종 투표율 92.5%를 목표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이동 제10투표소에서 YTN 오순열입니다. 이번엔 강원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은 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춘천 투표소입니다. 네, 강원 지역의 현재 투표 상황 알려주시죠. 네, 민심이 답할 시간입니다. 앞서 대도시들의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동면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면 지역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이 아파트 밀집단지와 이 농촌 지역 이 오래된 구도심 주택존이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가족이 투표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좀 보실까요? 오전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후가 돼서 다소 뜸해진 상태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36.6%였는데요.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오후 2시 반 기준 투표율은 66.3%입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난 3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최근인 20대 대선 강원 투표율이 76.1%로 가장 높았는데 이번 21대 대선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지역 선거인 수는 132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전체 유권자 가운데 3%에 불과하지만 강원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선 가늠자로 꼽힙니다. 사실 강원 지역은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7차례나 보수 후보를 선택해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다소 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본투표 시간이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5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 투표소에서 YTN 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자택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도 샤넬 가방과 명품 목걸이 관련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투표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자택에서 머물다가 당락에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선 투표 독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택이 있는 인천 계양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자택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 지금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뒤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취재진들이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바깥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입구 쪽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빙 둘러 설치하고서 특이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주변으로는
경찰 전담 경호팀이 주위를 순찰하면서 경비가 강화된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여의도 최종 유세를 끝으로 선거전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곳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 앞서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오늘 별도의 투표소 방문은 없을 예정입니다. 투표율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는 오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엔 여러분의 투표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경우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상황실 등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지자들도 아직 자택 인근에서 보이진 않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 후보가 이동할 때를 맞춰서 지지자들이 모여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인파가 몰린다면 기동대 등 경력을 동원해서 이 후보 자택 앞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자택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후보도 오늘 별도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다가 당선 윤곽이 나올 때쯤 국회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봉천동에 있는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오후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택 앞은 아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종료 시각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지지자들도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요. 김 후보를 지지하는 한 시민은 온몸에 꽃을 두르고 당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많은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서울까지 종주를 하고 서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김문수 후보는 이곳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 부부 역시 앞서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오늘 투표소 방문은 없을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은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투표율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SNS에 여러 차례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녁 8시 본투표가 종료된 뒤 자택에서 출구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당선인 윤곽이 나올 때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김 후보가 상황실로 이동할 때쯤엔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은 지지자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비 인력을 배치해 현장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자택이 있는 서울 봉천동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선 관련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여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한 66%를 조금 넘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지난 대선과 1% 미만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비춰봤을 때. 그래서 저는 한 80%를 좀 너끈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사전투표 첫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 조금 주춤하고 오늘의 투표율 추이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5시간 남았으니까 투표를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그런데 향후 오후에 잠깐 상황을 보면은 지난번 대선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아까 시도별로 투표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남권에서 조금 그 평균치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을 보여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본투표에서 많이 하실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이상 막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이를테면 지난 대선의 대구 경북 지역은 78%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최종 투표율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겠다. 예. 저런 추세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함의가 무엇일까를 지금 이 순간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난 대선하고 월등히 높을 줄 알았는데 조금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이제 77.1%로 이제 최종 투표율이 맞췄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투표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76.3%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뭐 기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그 선거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3시까지 지금 지난 2022년 대선보다 0.6%포인트 높은데요. 예. 이번에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2022년에는 투표가 7시까지 진행됐는데 이번에 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이라는 추가 여유 시간도 있고 지금까지 나타난 투표율이 0.6%포인트 높으니까 지난번 77.1%보다는 확실히 높겠다. 예. 그러면 뭐 대략 지금 추이만 놓고 보면 78%대 후반 정도 예.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략 80% 정도가 되면은 보수층의 총 결집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80%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일수록 우리 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보면 대략 지방선거는 50%에서 60%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이때 지방선거는 대부분 보수 정당이 유리했습니다. 예. 60에서 70%대의 투표율이 이루어지는 총선에서는 비교적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유리했고요. 예. 70% 중반대가 이루어지는 그 투표율에서는 양 정당 뭐 특정 정당이 아주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뭐 저는 뭐 높은 투표율이 나와서 민심이 오롯이 많이 반영될수록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더 많은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각 당이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당에 유리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긴 하거든요. 근데 역대 투표율을 봤을 때 투표율이 높고 낮음이 확실히 보수, 진보 어느 쪽에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에는 최저 투표율이었거든요. 63% 정도였고요. 예.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에는 80%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4대 대선에서 YS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래서 81.9%였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89.2%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그때마다 다 결과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꼭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광희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주권 행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로서 탄생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도 받게 되고 또 국민적 신뢰도 더 얻게 되고 뭔가 그 역량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품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 국내 신뢰를 받고 출발하는 그런 대통령이 훨씬 국정 운영하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투표 동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이제 투표율에 대해서 또 유불리를 어떻게 보실지 또 다른 해석이 있으실까요? 글쎄 저희는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치르기에 어려운 구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번 그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4월 4일에 있었던 탄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투표에 대해서 일종의 좀 그 정치적 효능감이 적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번 투표는 내가 기권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네. 실제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을 가능한 끌어올리고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지난 대선보다 뭐 일정 부분 높은 그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뭐 전략 그런 시나리오가 적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뭐 표심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예. 오늘은 선거법상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되고, 네. 지금 투표 동력까지만 해주고 계신데 어제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의 마지노선이었죠. 어제 자정까지 각 후보들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권자의 최종 무기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이 TK 출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둔 100% TK DNA를 가진 이준석이는 대구의 열렬한 성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내정당의 대표를 36살에 역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마지막 1분조차 아까워하면서 각 후보들 유세를 펼쳤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광장에서 내란 종식에 방점을 찍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방탄 독재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젊은 보수를 강조했는데요. 이 마지막 유세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이었잖아요. 5월 12일 날 첫 선거운동을 어디서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어디에 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될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의도 공원의 문화광장이었거든요. 예. 국회가 있는 곳이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오셔서 국회를 에워싸고 지켜주셨고 계엄을 저지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도와주시기도 했고, 또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회 탄핵 소추할 때까지 그 국회 밖을 지키면서 응원봉으로 선결제로 빛의 혁명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투표로서 그 내란 종식, 그 빛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애국가 사절까지 함께 제창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큰절하면서 감사 인사도 드리기도 했는데 모두 함께 하신 분들이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 열기가 오늘 투표로 이어지기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투표에 대한 기대를 또 밝혀주셨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방탄 독재를 키워드를 좀 내세웠습니다.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을 얘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방탄 독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키워드에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 후보의 전략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는데, 그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구도, 그러니까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의 구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우리 당은 물론 이번 그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의 위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전망적 투표로 이끌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지 이제 잠시 후 표심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우리 당을 자꾸만 한 몸으로 엮고 이 내란과 관련해서 원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고 앞으로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이었던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죠. 예,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을 보면 경선 막판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무대에 올랐던 점도 눈에 띄고 또 이낙연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도 함께 무대에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글쎄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돌아서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시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또 손 대표를 잘 아는 어느 전직 의원님은 학교 형님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대신 하고 싶고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동안은 뭐 이번 대선은 빠져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살아온 정치 인생 자체에 대한 자기 부정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배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에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 뭐 할 것 없이 모든 직을 다 가졌던 분 아닙니까? 총리, 도지사 할 것 없이.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선택인데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뭐 복잡할 것도 없고 이 자체를 뭐 염두에 둘 것도 없는 뭐 그런 그냥 하나의 이벤트였다 정도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선거 초반만 해도 빅텐트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뭐 많은 예측이나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단일화는 되지 않았고 네. 지금 뭐 이낙연 이제 지금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깜짝 득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투표에?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큰 의미를 두고 싶어하지 않고 싶겠죠. 예.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가 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본인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라고 자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뭐 이재명 후보와 대척점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그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물론 작용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물론 탄핵이라는 아주 그 극단적 선택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졌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조기 대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입법권을 이용해서 행정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 회방을 놓으려고 했었던 행동,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이낙연 전 총리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한동훈 후보나 나경원 전 후보나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물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준석 후보까지 빅텐트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 빅텐트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빅텐트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다 지지하는 쪽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어제 마지막 유세의 의미까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을 거치면서 굳혔다, 역전했다, 주요 정당들의 판세 분석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치열했던 역대 대선 승부를 황세현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8명입니다. 뚜껑을 열기도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운 대선도 덜어 있었지만 선거는 51대 49 싸움이란 정치권 말처럼 대선은 늘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살얼음판 승부로 치러졌습니다. 대표적인 토박빙 선거는 2002년 16대 대선입니다.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는 새 얼굴 참신함에 극적인 단일화 효과까지 묶어 대세였던 이회장 한나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2.33%포인트 차 치열한 개표 상황에 국민은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보다 5년 전 열린 15대 대선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1.5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연립정부를 약속하며 성사된 DJP 연합이 극적인 반전의 토대였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선은 3년 전입니다. 새벽 3시를 넘겨 당선 윤곽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0.73%포인트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득표수로는 24만 7천여 표 차이였는데 세종시 유권자 28만 명보다도 또 무효표보다도 적은 수치였습니다. 짜릿한 진땀승도 넉넉한 대승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5년간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3년 일찍 열리는 21대 대선. 이 집무실의 주인공은 어떤 드라마를 쓰며 입성할까요? 이제 곧 공개됩니다. YTN 황서연입니다. 네, 결국 양당의 지지층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가 가장 궁금한 건데 결국 민주당에서는 굳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예상된다. 뭐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역전했다, 골든 크로스를 뭐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공표할 수 없는데 네. 이렇게 장담하시는지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그 0.73% 한 24만여 표 차이로 저희가 아깝게 석패를 했고 그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7.8%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이 갖는 어떤 시대정신, 내란 종식, 그리고 정말 선진국 문턱에서 한 50년 후퇴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 그 당과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응징 투표가 모여져서 저는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런 네. 생각하는데 뭐 결과를 이렇다라고 장담은 못하겠고요.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내도록 말씀드렸던 그 심판하고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되고 다시 민생 경제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한마음들로 그 투표장으로 향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나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밝혀주셨고 지금 이제 보수에서는 결국 결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투표율이 높은 것은요. 네. 저는 그 계엄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난 3년간 보여줬었던 입법 독재에 대한 심판을 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다 결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결국엔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뭐 진보 진영 후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 진영 후보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 진영에서 일정 부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있을 거고요. 예. 3자 구도에서 우리가 분리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45% 정도 득표율을 김문수 후보가 기록할 수 있다면 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략 한 자릿수대의 이 득표율을 기록하고 우리가 정말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을 다 결집시켜서 45% 정도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결과도 역시. 예,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단일화 구애에도 끝까지 완주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잖아요. 중간에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그런 실망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발언과 모습만 아니었다면 저는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뭐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예상한 대로 또 본인이 호언장담한 대로의 어떤 두 자릿수 지지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시쳇말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락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단일화를 끝까지 본인이 시종일관 얘기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배신 또 불신감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자기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본인이 또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지지율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그 양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본래 본인이 목표했던
또 개혁신당에서 장담했던 그 정도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이제 후보의 투표율이 중요한 게 지금 관심은 또 10%를 넘어야 선거 비용의 절반 이상 이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당의 중요한 것은요. 예. 10% 아래로 묶어둬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득표율을 4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제3지대에 나왔던 후보들은 네. 그 블랙아웃 기간 전에 나왔던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우리 반장 선거할 때도 떨어질 사람은 잘 안 뽑거든요. 네. 유권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이 다른 후보를 내가 찍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표심이 일부 지지하는 후보가 강도가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원래도 이준석 후보가 좀 어려운 선거 구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3차 토론회에 나왔던 그 논란의 발언들, 그 이후에 그 논란에 대처하는 과정이 과연 유권자분들에게 지도자다움을 보여줬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개혁신당에서 목표로 했었던 두 자릿수 득표율이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얼마나 또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민주당 국민화합의 수석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 오후 투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YTN의 소중한 인증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 사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분들도 계시고요. 연인끼리 함께한 유권자들도 소중한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인증샷이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빨간 도장을 찍은 인증샷도 보이고요. 또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를 마치고 온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선거 종료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고요. 무료 문자 샵 0240으로 YTN의 인증 메시지 보내서 작은 추억도 함께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 68.7%에 도달했습니다. 네, 전국 시도별로 투표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투표율입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도 여기에 합산이 돼 있는데요. 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은 전남입니다. 77.8%의 투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부산이네요. 65.8%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대선과 비교해서 이번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3시 기준이고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부터 3년 전 20대 대선까지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격돌했죠. 당시의 이 시각 투표율은 59.3%였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게 바로 19대 대선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는
오후 3시 투표율이 63.7%를 기록했었고요. 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나선 지난 대선 때는 이 시각 투표율 68.1%였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를 해보니 일단 큰 추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대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유권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거리 선거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다른 대선은 오후 1시 이후 투표율이 크게 올랐지만 2012년 18대 대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권자 수와 화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 6개가 보이시죠? 원 크기가 클수록 유권자가 많은 겁니다. 먼저 이번에 투표하는 인원이 1,400만여 명인 경기 인천 권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00만여 명이 전체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32.3%가 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유권자 비율입니다. 이 시각까지 투표를 마친 비율은 68.3%입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합친 영남 지역입니다. 대선 후보 주요 후보들 모두 보수를 강조한 만큼 이곳 표심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67.1%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요. 전체 유권자 829만 3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68.4%가 투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터인 충청 지역도 인구가 꽤 됩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가 합쳐진 숫자인데요. 이 시각 투표율 67.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투표 열기가 뜨거운 곳이죠.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도 높았던 호남 지역의 투표율 역시 높습니다. 76.7%로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은 유권자 189만 2천여 명 가운데 현재 68.2%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 이번에는 실시간 투표 상황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68.8%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전국 지도 보이시죠? 색깔이 진한 쪽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옅은 쪽은 투표율이 낮은 지역인데요. 5단계 색깔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호남 지역의 투표율 색이 짙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다소 저조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전국 250개 지역 가운데 이 시각 가장 투표 열기가 뜨거운 지역은 바로 전북 순창으로 84%입니다. 반면에 경남 거제 지역 투표율이 낮습니다. 63.6%로 이 시각 현재 최저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유권자분들은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17개 희도별 투표율도 전반적으로 60% 중반대부터 7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그리고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앞선 3차례 대선과도 비교를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게 이번 대선의 투표율인데 상대적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은 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졌던 19대 대선 때는 최종 투표율이 77.2%였고요. 3년 전에도 양 진영의 결집 속에 77.1%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 얼마나 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전국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의 전쟁 시간, 색다른 시선으로 대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모든 관심은 후보들에게 집중되죠. 그 집중도를 수치화했습니다. YTN 선거단은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각 후보에 대한 기사량과 유튜브 게시 건수, 또 주요 커뮤니티 언급량 등 숫자를 종합해봤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날짜별로 다양한 채널에서 해당 후보가 언급됐다는 뜻인데요.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언급량이 급증해서 13일에는 5만 건에 육박했고요. 또 주말에는 다소 급감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도 볼까요? 김 후보도 11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가 주말 무렵 언급량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각각 후보를 받고요. 이번에는 두 후보를 함께 비교를 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일단 전체적인 추이 자체는 비슷한데요. 다만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높죠.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김문수 후보를 크게 웃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주요 이슈들과 함께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두 후보 모두 언급량이 크게 올랐던 시점, 바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입니다. 그리고 1차 토론에서 다시 언급량이 급등했지만 2차 토론 이후에는 두 후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와의 역학관계도 눈에 띕니다. 두 후보의 언급량이 엇비슷했던 지난달 11일과 12일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후보의 언급량 차이가 2배가량 났던 18일, 19일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가 이재명 후보가 50%를 찍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막판 여론의 변화일 겁니다. 지난달 28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두 후보의 언급량, 즉 여론 관심도를 비교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28, 29 그리고 30일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언급량이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때 대선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보단 크게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이 후보를 향한 관심이 이렇게 폭발한 걸로 분석됩니다. 정치인들은 무관심,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도는 과연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YTN 개표 방송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스테이션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부는 일부 학생들의 데모가 끝내는 광동과 난동으로 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유신 체제를 출범시켰다. 잠시요. 예.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습니까?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권 서버가 걸려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네, 21대 대선 결전의 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됩니다. 네, 국회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손여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 마련된 YT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이곳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21대 대통령 역시 내일 여기서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인공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앞 잔디 광장에는 양옆으로 대형 전광판 2개가 설치됐습니다. 숨가빴던 이번 대선 레이스 정치부 손여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미 대선 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후보들은 자택에 머무르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선 여부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서울 여의도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당선 윤곽이 나올 때쯤 당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했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각 후보 캠프에선 투표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틀 모두 주중에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각 후보 모두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죠? 네, 후보들 SNS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에 멈출 수 있다며 엄중한 심판을 부탁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총통 독재를 막아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앞선 지난 두 번의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대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8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12시를 기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들 마지막 유세 장소는 제각각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였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으로 장소를 선택한 건데 송 기자, 그러면 선거 기간에 후보마다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모든 후보 역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동선을 보면요. 수도권 다음으로 영남권을 자주 들렀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이후 호남보다도 영남을 먼저 찾은 건데 외연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을 많이 찾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실망한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요. 청년층이 많은 서울 도심과 대학가 위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세대 교체론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고 노동자 농성장과 같이 노동 현장을 주로 찾았습니다. 네, 이 선거 구도나 후보별 전략이 투영된 것으로 들리는데 송 기자, 대선 기간 이 유세 현장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키워드 저는 재맹이가 남이가라는 경상도 사투리로 꼽아봤습니다. 이 후보 유세의 가장 큰 줄기는 내란 심판이지만요. 그 외에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중도 확장입니다. 이 후보 고향이 경북 안동이죠. 영남 출신 민주당 후보인 자신이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또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어떤 정책이든 쓰는 게 맞다는 실용주의도 드러냈습니다. 재맹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네, 김문수 후보는 유세 때마다 상의를 벗어 젖히면서 안에 쓰여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제 기억 속에 또 강렬한 문구는 정직한 아버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드라마에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양관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김 후보 선거 전날 제주를 찾아서는 이 캐릭터의 옷을 따라 입기도 했습니다. 현장 유세에선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 등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달리 본인과 가족들은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온 범죄자 가족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준석 후보는 학식이죠. 어제도 대학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 후보 일정 유세를 따라가면요. 꼭 점심은 근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학생들과 현안부터 선거 전략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나누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후보가 이렇게 방문한 학교는 모두 13곳입니다. 2030 세대와의 접점을 이렇게 넓히는 건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선거일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됐죠. 그 기간 후보마다 설화가 불거지기도 했고 여러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 막판 판세 변화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관심인데 취재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1위였던 흐름은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반 득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2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들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조사 결과도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 1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 대선 1강 1중 1약 구도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처럼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은 밤 10시쯤, 반면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당선자 윤곽이 가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죠. 따라서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개표가 70% 정도 이루어질 때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 시점은 투표율이나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송 기자 투표하셨죠?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까지 4시간가량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 레이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곳 이슈입니다. 이슈 지역구 투표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사전 투표와 합쳐 71%로 집계됐는데요. 자, 이슈 지역 투표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의미 있는 지역 모으고 추려서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족집게 지역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대통령 된다. 족집게 지역입니다. 이 직선제가 도입된 지난 13대 대선 때부터 역대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춘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13대 대선 때부터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대선까지 7번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춘 지역 이렇게 15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라는 초박빙 승부를 펼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자, 이 결과까지 모두 맞춘 지역 이렇게 6곳뿐입니다. 자, 찍었다 하면 백발백중인 지역 어디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남 1곳, 충북 5곳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모두 충청권에 몰려 있는데요. 이 충청도를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먼저 충남 금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충남 금산 투표율 69%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건너가 보겠습니다. 현재 충북 음성 유권자 68.2%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투표율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숫자가 될까요? 자, 다음은 충북 증평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충북 증평 민심 68.1%가 현재 투표를 마쳤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북 옥천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충북 옥천 투표율 72.8%입니다. 자, 이 투표율 이번에도 당선자를 죽집게처럼 집어냈을까요? 자, 충청도를 접수하는 자 이 대통령에 오른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들 지역이 또 한 번 죽집게 역할을 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이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초박빙 지역 가보겠습니다. 자, 1%포인트 차이로 갈렸다. 저희 YTN이 지난 대선 때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았던 초박빙 지역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 곳 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 북구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자,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단 95표 차, 0.07%포인트라는 그야말로 습자지 한 장 차이로 이겼던 곳인데요. 자, 이곳에선 단 한 표도 소중합니다. 이 시각 울산 북구 투표율 71.3%로 이 전국 투표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초박빙 지역구 가볼까요? 네, 경기 수원 영통입니다. 자, 수원하면 경기도의 정치 1번지죠. 그리고 이 영통구에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대 대선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0.07%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던 곳입니다. 자, 이 시각 경기 수원 영통 투표율 보겠습니다. 73.1%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박빙 승부처 볼까요? 자, 이번엔 경기 하남입니다. 이 미래 강변과 위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된 곳이죠. 자, 경기 하남 20대 대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득표 격차 0.4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시각 경기 하남 유권자는요. 자, 70.5%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초박빙 지역은요.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자, 이 지역부 조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진땀승을 거둔 지역인데요. 자, 그런데 이 지역 전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모두 맞춘 족집게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각 청주 흥덕 투표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 67.5%로요. 전국 투표율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천 미추홀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20대 대선 결과부터 볼까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인데요. 자, 이 0.73%포인트 당시 전국 득표차와 똑같습니다. 자, 3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전국 민심과 닮아 있을까요? 자, 인천 미추홀 이 시각 투표율 66.5%로 전국 투표율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도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펼쳐질지 YTN 대선 방송 우리의 선택과 계속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이곳 이슈였습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전체 판세를 알 수 있는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 바로 충청권이죠. 네, 이번 대선에선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투표소에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계속 오고 있다고요? 네, 이곳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시민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몸은 피곤하지만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잡한 마음이에요. 복잡한 마음이고 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피곤해도 투표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준 대전 투표율은 68.3%로 지난 20대 대선 68%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세종은 72.9%, 충남과 충북은 각각 66.2%와 6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유권자는 모두 476만 명인데 이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충청권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됐고 20대 역시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과 충남, 충북의 표심이 향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 충청권은 정치 성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대선 충청권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월평일동 제1투표소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 행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줄이 오후 한때 수십 미터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다지 기다리지 않고 투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의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인 사전투표율이 합산된 수치인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조합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율은 30%를 간신히 넘겨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에 나서는 경향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남은 시간 투표율이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부산은 선거 때마다 보수 민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표심을 예상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은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보수와 진보 정당 모두 유세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최저 수준을 기록한 부산 투표율이 이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58분입니다. 제21대 대선 투표가 마감을 4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투표율 등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선관위 상황실에 적힌 실시간 투표율 조금 전 71%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4시 투표율이 잠시 뒤 집계될 예정인데요. 오후 3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68.7%로 제15대 대선부터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가운데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 19대 대선 투표율 77.2%를 넘어 80%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외부 반출 문제 등 관리 부실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에 또 참여하려 한 50대 남성 등 2명이 오늘 오전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오늘 자정쯤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내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인 결정 선언과 함께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각 당사 연결해서 후보와 선거 캠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준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다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준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당직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하나둘 찾아와 상황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마쳐서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시간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기득권의 탐욕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이 6시간 남았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오전엔 균형 발전과 안보 문화 강국, 잘사니즘 등 자신의 대표 공약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투표로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특별 지침으로 전당원 대상의 투표 독려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나섰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한 표가 간절한 상황이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도 열렸는데 총괄선대위원장단도 한 목소리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그 선거에 참여한 정치 세력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때 더 튼튼해진다며 승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은 지난번 불법계엄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민심에 준엄한 선택을 어느 누구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재까지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수 결집을 경계하고 더욱 지지층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이곳 개표 상황실에는 투표 종료 직전인 저녁 7시 반쯤부터 당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표 상황실과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서울 여의도 야외 무대에서 개표 방송 시청 행사를 열 방침입니다. 이 후보도 당선 여부가 확실해지는 시점쯤 행사장으로 이동해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의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4시간쯤 뒤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원장들과 의원들이 속속 모여서 함께 출구조사와 개표 방송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투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락의 윤곽이 가려지면 이곳으로 이동할 거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공개 일정 대신 SNS를 통해 오늘은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자 괴물 총통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2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름 뒤인 오는 18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국민은 더는 이런 위선에 속지 않는다며 투표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신동욱 선대위 대변인 단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을 아주 독특한 후보 또 불의를 상대로 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당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자성과 함께 후보의 청렴함을 보고 선택해달라는 호소도 나왔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부패했느냐 깨끗했느냐 진실하냐 허위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 선상에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은 김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음에도 지지세가 집중적으로 오른 점을 부각하며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상승 기류에 보수층 총결집이 이뤄지면 역전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전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의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관위를 향해서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부실관리 논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당의 상황실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준엽, 김다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일화 없이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마친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역시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상황실엔 취재진과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부산에서 투표를 독려한 뒤 경기 화성시 동탄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후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쯤 이곳 개표 상황실로 향할 예정인데 앞서 SNS를 통해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자금이나 조직, 언론의 지원도 없이 대선을 시작했다며 그간의 선거운동을 명량해전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호 4번 이준석을 찍는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관계자들도 미래를 준비하자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태한 정치인들이 정신 번쩍 들게 할 정도의 압도적 투표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에선 10% 안팎의 지지율이 나왔던 이준석 후보, 실제로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 절반을, 15%가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범보수 후보인 이 후보 득표율이 올라가면 거대 양당 후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후보가 얼마를 득표하느냐에 따라 대선 이후 정계 개편의 향방까지 갈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 본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내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쯤 일산 동구 백석 1동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와 이름이 같은 여성이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투표를 2번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동삭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의 이름으로 투표가 2번 이뤄져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선 이슈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상혁 민주당 선대위 홍보수석 부본부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도글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투표율을 보면요, 71.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정말 소폭이 높거든요.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투표율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가 그 평일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내란으로 만들어진 이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만들어진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어서 사전 투표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전체적인 최종 투표율은 지난번 대선보다는 좀 살짝 높거나 비슷한 추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조금 엇갈린 지역도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이제 대구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또 부산이 낮기도 하고요. 네. 호남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사전투표, 특히 TK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거기가 사전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혹시 유권자들이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네. 그와 반면에 또 아시다시피 보수 진영에서는 일부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본 투표에 좀 힘을 집중시키자 이런 것이 그 지역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TK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투표율을 보면은 아마 그런 그 예상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남이나 광주는 80%를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오고 있고 대구나 부산은 70%를 밑돌거나 조금 넘거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투표율, 지금 각 당이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전투표라는 건 좀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또 5.18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던 이제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좀 열망들이 사전투표부터 좀 나타난 것이고, 저는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과 경기의 투표율입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가 평균보다 좀 높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평균보다 좀 약간 상회하는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특히 이번에 직접적으로 내란 상황들을 목격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TV 토론에 출연했던 네 후보가 마지막으로 택한 유세 장소 굉장히 잘 각각 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의도, 김문수 후보 서울시청, 이준석 후보 대구,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보신각이었어요. 자, 이런 이제 마지막 유세 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저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데 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그리고 또 특히 그 수도권에 유권자 거의 절반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보통 그때 마지막 유세는 서울에서 한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그 대구,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게 좀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토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니면 유지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설도 있었고, 본인도 특히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그 보수층에 굉장히 호소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100% TK DNA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어제 맞아요. 마지막 유세장에서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기억하시지만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중도 확장성과 젊은 층 이거에 대해서 많이 메리트를 이제 갖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보수층을 바라보면서 표를 이제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중도 확장은 뭐 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그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선거 이후에도 본인이 어느 쪽을 대변해야 되는지, 어느 진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초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 유세 기간에 다양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파장이 컸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TV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 발언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법 행위를 놓고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발언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공소장 공개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막판 변수가 됐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오히려 이준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비판하기에는 뭐 40대 윤석열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결국 논란이 되는 발언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끌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세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조금 전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뭐 사과를 하는데 좀 뭐 민감한 분들한테는 뭔가 불편함을 주면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의 사과 아니었습니까? 결국 뭐가 본질인지, 자신의 발언의 본질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언어 성폭력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TV를 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 후보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셨습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좀 비슷했어요. 이준석은 자기가 차오르는 달이라고, 초승달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준석은 미래니까 오늘은
우리를 찍어라고 얘기를 했죠. 하와에 앉아 계신 홍준표 전 후보도 그런 말씀, 이준석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수 내에서도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 발언으로 인해서 그래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 때문에 좀 득표율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뭐 조금 이제 상상이 가고요. 뭐 이제 표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김문수 후보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 파장이 어디까지 미쳤을지 오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관련 발언도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여성 비하의 학력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관련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네, 이 발언 이후에 유 작가가 잘못을 인정하긴 했는데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목적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설 여사의 입장에서 내재적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 부분이 또 논란을 일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였어요. 직책 여부로 들어가서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는.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그런 비판에 있어서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광훈 씨가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거를 바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한테 연결하지 않는 것처럼 이 유시민 씨의 얘기를 가지고 후보자나 후보자와 관계된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고 본인이 비판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과했으니 뭐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이 이제 두둔하는 거다,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주장도 폈더라고요. 그렇죠. 사과가 사과 같지 않았잖아요. 그 사과를 듣고 누가 저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재적 관점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울리지가 않죠.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고 마지못한 사과라고 들렸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굳이 뭐 당원도 아니고 뭐 직책도 없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정광훈 목사 예를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뭐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그 진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아마 이재명 후보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보다 어찌 보면 더 민주당과 관여 있어 보이는 사람은 사실 유시민 작가입니다. 거기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 장관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진보 진영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것이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주의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안 좋은 노동계를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과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는데 저는 그 사과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재밌게 봤어요. 예. 사과를 한 이틀 후에 한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그게 딱 보면은 보통 여론조사하고 나면 그게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발언을 하고 이것을 아마 민주당에서 돌려봤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이틀 후에 한 걸 보고 내부적으로 무슨 여론조사가 돌았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사과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사과 시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혀주셨습니다. 예, 각 진영에서 나온 설화 논란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리박스쿨 논란도 선거 막판에 뜨거운 이슈였죠.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사이버 내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자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두 후보의 입장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이박스쿨이 댓글 다는지 안 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기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어디 우리 당의 댓글 뭘 다느냐 이걸 알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다는 댓글이 뭔지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과 리박스쿨 자체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댓글 조작의 원조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입장 듣고 반박 듣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늘봄 학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댓글 부대의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댓글을 달게 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이상한 자격증을 줘서 늘봄 학교의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대상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늘봄 학교였기 때문에 더 심각한 점, 문제점, 그 과거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은 있었고 여야 간의 관리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번에 특히 좀 심각한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그 관련된 단체가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한국 교원 뭐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체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정책을 제안하고 파트너 역할을 했었고, 또 리박스쿨의 대표는 우체국 출신인데 지금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하다가 며칠 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해촉이 됐죠. 그걸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 출발을 2020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2022년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들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6월 3일 이후에도 반드시 이런 문제는 뿌리를 뽑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고리와 연관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뭐 불법적인 조직적인 이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다면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벌써 수사가 경찰 쪽에서 시작됐다고 하니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여기 의원님 현역 의원이시고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조직이 와서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상냥하게 와가지고 저 이런 했습니다 브로셔 깔고 하면은 보통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 관계가 지속됐거나 그것이 꽤 됐다고 해서 그분들의 본질이 뭐였는지, 그분 사무실 찾아가는 의원들 보통 없거든요. 그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분명히 알고 의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정치적으로 과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 막판 논란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자정쯤에 아마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내일 일정도 빡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전후로 이제 개표가 완료가 되고요. 오전 8시를 전후해서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합참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고 현충원을 참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부 오부 요인과 만남을 갖고요. 낮 12시를 전후해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예, 정오의 취임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하게 되고요. 1호 업무를 지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이제 향후 인선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다르실 텐데, 네, 국무총리, 차기 국무총리 어느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뭐 그걸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제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로 인수위 없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그 인사수석실에 출근을 해서 2년간 저 관련된 일을 지금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었는데. 아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여러 장관들을 또 임명하려면 재청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컨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이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떤 식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함께 이끌 수 있는 인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점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 결국은 이제 경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뭐 계엄이다, 뭐 탄핵이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하나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정치적인 안개가 이제 거치지게 되면은 저는 경제 먹구름이 바로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양 후보가 이렇게 뭐 대안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과연 대안이 얼마나 있을까는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내일부터 뭐 사실 D-1826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바로 어떤 그 많은 해프닝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어떤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전당대회도 양당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로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6월 13일로 오늘 아마 의결을 한 것 같은데 예. 12일, 13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8월에 또 새로운 대표를 뽑는 이런 정치 일정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선거 결과입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정치 일정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 문제, 특히 트럼프와의 이제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처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많은 정치인들이 힘을 좀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정을 또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뭐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내년 지방선거 전에 빨리 우리가 뭐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네.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조금씩 충돌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사실 계파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과정이거든요. 되게 보기 싫었고 국민으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런 그 내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멀게는 이준석 후보한테까지도 뭐 그런 책임을 지우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간 이걸 빨리 수습하고 지금 뭉치지 못했던 모습을 선거 이후에 예. 결론이 어떻게 나든 좀 수습해야 되는 상황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후의 전국 상황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민주당 선대위 홍보수석 부본부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바람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네,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도 다양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의 비상을 영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끝까지 정성을 담아 접는 종이 비행기. 대한민국 창사진을 그리는 후보들 마음에도 정성이 가득하겠죠.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뽑는 대통령, 그 책임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신중한 투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각 경기 투표율입니다. 대통령은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좌우 날개로 나는 비행기처럼 균형감 있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인천 투표율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우리의 바람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각 대전 투표율입니다. 세심하게 유권자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명 당선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다정한 정책 만들어주세요.
이 시각 충남 투표율입니다. 관역 정중앙에 꽂히는 비행기처럼 유권자 마음에 꽂힌다면 당선은 문제없겠죠? 만점짜리 대통령을 꿈꿔봅니다. 이 시각 충북 투표율입니다. 멀게만 보이는 목적지인데 힘차게 날아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어느 후보가 민심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세종 투표율입니다. 새 대통령,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습니다. 환희로 가득 찬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이 시각 대구 투표율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5천만 국민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구석구석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시각 경북 투표율입니다. 정치로 인한 피로감이 큽니다. 큰 걱정 안 해도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각 부산 투표율입니다. 작은 원을 정확히 파고드는 종이 비행기처럼 2025년 시대 정신을 관통할 후보는 누구일까요? 이 시각 울산 투표율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색깔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카멜레온처럼 유연한 변신이 필수입니다. 이 시각 경남 투표율입니다. 갈등과 병폐, 이젠 깰 때가 됐습니다.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정치의 역할임을 잊지 마세요. 이 시각 광주 투표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할 지혜가 있다면 결코 못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각 전남 투표율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향해 발사! 오늘 우리의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시각 전북 투표율입니다. 저마다의 염원을 담은 비행기가 기표소로 날아갑니다.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행사하세요. 이 시각 강원 투표율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이, 멀리 비상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통령,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각 제주 투표율입니다. 간절한 민심, 대한민국의 바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네, 꼭 투표에 참여해서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2025 우리의 선택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